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KBS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하는 등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광주, 전남 경선에서도 압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만 누적 득표율이 90%대에서 80%대로 내려왔고, 반면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서 11%대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폭락이 이어지면서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2부 돈 워리 코너에서 증시 하락 배경과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내 돈 지키는 방법 알아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 민주당 대전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장, 그리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지혜 위원장님이 처음인가요? 네. 이 코너에서는? 뉴스레터 K 지난해 방송 출연했었고. 네, 그러시군요. 이번 처음입니다. 네네. 대전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장. 네, 이름이 엄청 길죠. 예. 저도 발음하는데.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시면. 이게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만 매몰되지 않고 균형 발전을 이루자라는 측면에서 대전 지역이 그 교통도 요지고 이 나라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대전에서부터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시당 차원에서 준비되어 있는 상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방송 열심히 재밌게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이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방송사업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렇게 다 더하면 한 6개 법안이 이번 주 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 앞에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당은 제2요구권 카드로 이제 맞설 방침입니다. 신주호 전 부대변님, 제2요구권 건의 외에 여당이 딱히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비극이자 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법안들 자체가 전 국민 25만 원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지난 국회 때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신 법안들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거야 막강한 그 의회 권력으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들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 것이냐.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저희는 있죠. 사실 무제한 토론이라는 아주 좋은 그 국회법상 나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 비록 저희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을 막으려고 하고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그것을 중단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이 거야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이 악법들의 얼마나 부당한 법안들인지를 설명드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저희 당의 주진우 의원, 뭐 김용태 의원, 그리고 뭐 이미자 의원, 뭐 할 거 없이 모든 의원들께서 밤낮으로 준비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계약들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국민들께서도 저희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 그거를 명명백백히 면밀히 따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재 위원장님, 이런 상황이 이제 되풀이된다는 거는 뭐 1차적으로는 국정 책임진 정부 여당한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회 다수 의석 점한 거대 야당에도 뭐 득이 된다고 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영수회담을 하든 아니면 여야 대표회담을 하든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리를 좀 끊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도돌이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사실 이게 국회에서 넘어온 이 법안들에 대한 무게와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다라는 측면이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부 여당의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2대 국회에 왔으니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22대 국회에 새로운 멤버십을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어떤 화해 제스처나 뭐 이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요청들은 이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강대강으로 치부하는 것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거부권을 대하는 태도가 어차피 거부권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무조건 폐기될 것이다. 그러니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대화나 타협도 여지가 없다라고 대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대표의 2기 대표 체제가 이제 확고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원내도 그리고 지도부도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완성이 된다고 본다고 하면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의 화해 제스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좀 참신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동수 대표님은 이 네. 양쪽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똑같은 법 혹은 더 강화된 법 이런 것들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하냐. 또 반대로 그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그 지금 국회 입법권이란 네. 그런 무게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기냐 이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근데 매번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양쪽 다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가끔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전 이런 전국을 끊어내려면은 결국에 이제 권한 있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도 이제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 방송 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송 관련된 법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기관들 혹은 이제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먼저 이제 정부가 야당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방송이든 통신이든 이런 정책 아무것도 못 하니까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노력 같은 거는 전혀 없이 그냥 한쪽에서는 입법 강행을 하고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도돌이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이 좀 씁쓸합니다. 예. 자, 이동수 대표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여름 휴가 떠납니다. 이번에 휴가 기간에도 뭐 현안 보고 받고 보통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하반기 전국 구상 이제 이어갈 예정입니다. 휴가 중에 방송 4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할 걸로 전망이 됩니까? 네,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연말에도 이제 방송 3법 거부권 이제 행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종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법만 추가된 상태잖아요. 그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에 어떻게 보면 혹 하나가 더 붙은 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받을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호남 지역 경선에서 80%대 80% 후반대인가요? 여하튼 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지역 누적 득표율 86.97% 한 87% 기록을 했네요. 그 전에는 이제 90%대였는데 오히려 호남 지역 표심은 또
90%는 안 줬어요. 그거를 좀 주목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이렇게 그 민주당 중진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뭐 처음에 20%니 30%니 막 얘기하고 지난번에 77.77%였잖아요. 이재명 그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그래서 과연 20%를 넘을까 뭐 이럴 때 어느 중진이 저보고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가 아마 관건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까지 그럴까요 했는데 진짜 그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어요. 관건이 되고 있었는데 여하튼 한 자릿수에서 김두관 후보는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보니까 광주 지역에서 한 14% 정도,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서 15%, 좀 많이 받은 편이죠. 이전보다는. 그래서 11.49% 누적 득표율. 자,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이 이재명 후보에게 어쨌든 표를 조금은 덜 준 셈입니다. 우리 이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분석을 하고 전 계세요. 사실 이게 뭐 많이들 해석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엔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의 권리당원이 123만이에요. 네.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권리당원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투표를 했을 때 그 큰 숫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숫자가 도드려져 보이는 것뿐이지 이게 무슨 한 자리 두 자리 요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또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근데 별 이거- 의미가 없다고 보신다는 이재 위원장님 말씀이고, 이동수 대표님. 네, 저는 근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금 일단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광주 전남에서 한 15% 내외 득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전 이게 이제 너무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호남 지역 당원들의 이제 견제 심리랑 더해서 그 호남 소외론 같은 게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호남 하거든요. 소외론?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의 지지 기반을 뒀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었는데 근 몇 년간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보면은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실제로 지난 지도부에서도 보면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이제 수도권 출신,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었잖아요. 이런 예. 데 있어서 이제 광주 지역에서 이제 당원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지난 21대 국회도 그렇고 이번 국회도 그렇고 광주 같은 경우에 한 명 빼고는 다 초선 의원들이었어요. 지난 21대는 송갑석 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민영배 의원만 재선인데 우리 너무 이제 초선들만 있고 해가지고 광주의 어떤 이익도 대변도 제대로 못하고 다 보면 수도권 이슈에만 휩쓸리더라, 이런 이제 불만들이 좀 있었거든요. 전 이거에 대한 어떤 이 당원들의 어떤 그 호남 소외됐다는 그런 섭섭한 감정, 이런 것들이 또 표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이 되는 건 확실시 되는데, 네. 그렇더라도 이 숫자의 약간 변화가 네. 그런 그 지역 당원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영남 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민주당은 호남 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재명 독주 체제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저는 봐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그 당대표 선거가 전혀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자체가 너무 낮아요. 이거 자체는 뭐냐면 이재명 1인 체제, 이재명 독주 체제, 일극에 대한 굉장한 반발심이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사이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짜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 당대표를 기반으로 해서 대권까지 거머쥐려고 한다면 이 투표율이 적어도 한 50%는 돼야 돼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뭐 한동훈 대표, 어대한이라는 그 기류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최종 투표율 자체가 높았거든요. 민주당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근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당원들께서 지금 민주당의 정권 교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재 위원장님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퍼센트를 보니까요. 네.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좀 되게 낮아서 20%대로 네, 맞습니다. 나오면서 누적 투표율이
그 전에는 그래도 30% 넘었었는데 당 대표 기준으로 보면 26.47%네요.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사실 이게 투표율이 낮다고도 볼 수가 없다는 해석도 많은 게 온라인 투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전당대회보다 이번 전당대회가 투표율이 사실 높습니다. 온라인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보다 이번 전당대회가 권리당원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84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수의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 완전 단순하게 투표하는 사람들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온라인 투표자 수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최고위원 경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5명 뽑습니다. 최고위원 경선. 후보 이제 지금 8명 남아 있어요. 1차 컷오프 이제 한 다음에 8명 남아 있는데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영배 후보가 27.7%. 사실 거의 최하위권이었는데 지금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만 이 기세로 이어가면 이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민석, 정봉주는 뒤집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 전현희, 민영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전체 권리당원 약 40%가 몰린 이런 표현을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데 40%를 차지하는 네. 서울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요 광주 전남까지 이런 어떤 기류가 이어질까요? 좀 달라질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좀 약간 광주 전남 지역의 특수성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영배 후보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다가 이번에 이제 압도적인 득표를 하면서 이제 5위로 발돋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지역 당원들의 그 우려, 그냥 민주당이 너무 수도권 중심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광주 전남에서 한번 민영배를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민심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바람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끼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 유일한 광주 전남 출신 민영배 후보를 그 지역에서 좀 밀어준 특수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민주당 경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두관 후보가 당내 최대 친명계 조직으로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를 전두환 정권 시절 군 사조직인 하나회에 빗댔습니다. 논란이 이제 당연히 일고 있는데 혁신회의 측은 즉각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재희 위원장님. 네. 김두관 전 의원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제가 아까 이 호남의 득표율이 약간 낮아진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맞닿아 있는 답변인데 네. 사실 저는 김두관 후보가 처음 출마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한참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이런 이재명 대표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출마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와 반대되는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김두관이 출마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출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이재희 위원장님은 그때 박수 쳤습니까? 출마를 했을 때요?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는 카드론 좋았다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이분이 지역을 돌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리당원이 123만이고 일반 당원까지 하면 500만이고 이 국민 대다수를 아우르는 그런 이 일야당의 대표로서 어떤 내가 가치와 비전과 철학이 이렇게 있다라는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발언들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개딸 그리고 친명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곳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과 김두관 이게 아니라 이재명과 이재명이 아닌 사람 이렇게 스스로가 자초를 하면서 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 하나의 발언도 마찬가지인 게 본인의 어떤 철학과 비전 어떻게 이 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당의 대표가 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하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민주당에도 그렇고 김두관 후보에게도 그렇고 너무 남는 것이 없이 그냥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재희 위원장님은 좀 이제 이런 발언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제대로 된 어떤 뭐 정책 대결이나 비전 대결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끌어내리기를 하다 보니까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렇게 터치를 한 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이동수 대표님은요? 저는 근데 이 발언에 있어서 김두관 후보가 약간 핵심 좀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하나회라는 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시절에 본인 동기나 이제 후배들 모아서 만든 비밀 사조직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의 취지는 이재명 대표 사조직이 이제 민주당 장악하고 있다 이건데 사실 저는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재명 전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보기엔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그냥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어떤 원외 인사들의 모임 정도인데 이걸 이재명 전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제 소속된 분들의 발언이 세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과연 여기가 그만큼 당을 이렇게 휘두를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가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국회의장 선거 때만 해도 똑같은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인 뭐 기본사회 같은 경우는 우원식 의장을 밀고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는 추미애 의원을 밀었었는데 거기서 추미애 의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민주당의 광주시당 지역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더민주혁신회의 대표인 강의원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연 더민주혁신회의가 당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나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김두관 후보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질문을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자, 전략기획부총장의 캠프 총괄 상황실장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지명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친정 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는 그런 움직임인데, 자, 윤상현 의원은 통합, 화합이 아닌 변화에 방점을 둔 인선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최근에 또 사실상 독대도 하기도 했는데 또 윤상현 의원은 이런 평가를 했네요. 그런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께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 생각보다 체급이 커지는 바람에 지금 과한 견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임 정책위 의장께서도 뭐 친윤 진영이나 뭐 비윤 진영이나 할 거 없이 두루 신망을 갖춘 분이고 또 한동훈 대표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과 독대도 가능하시고 뭐 전화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소통 문제는 저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번 전당대회 득표율 자체만 놓고 보면 저희 당원들은 물론이시고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의 변화를 명령하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63% 가까운 득표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 보수 진영이 창당하고 나서 거의 최대의 득표율입니다. 지난 10년 이래 최대로 당대표 득표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원웨이지만 원웨이인 만큼 국민의힘에 산적해 있는 여러 과제들을 그대로 밀고 가지 말고 좀 색다른 방향으로 한번 그 주도권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지금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면 그것에 걸맞는 대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면에서 이번 그 당직 인선은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께서 아주 적절한 인사를 하셨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이지혜 대표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당 인재영입위원회 상설화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이쪽이 이제 여당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자. 인재 발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게 좀 필요해 보입니까? 저는 이 저당이? 한동훈 대표의 당 인재영입위원회 이게 예. 잘 운영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쪽 당에서 성공을 해야 민주당에서도 뭐 자극도 되고 압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도입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성공의 조건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세력을 양산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의 양궁이 세계적으로 뭐 주목받고 5개 금을 석권하고 이런 이유의 배경으로 우리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조건 없이 뭐 시스템을 지원하고 그리고 실력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인재영입위원회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개인의 입맛에 맞게 이 인재를 영입하고 뭐 그들을 사용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미래를 위해서 정치 미래 권력에 투자를 해 주신다면 정말 한동훈 위원장도 큰 정치인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동수 대표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정당들이 매번 신인 정치인 발굴한다 뭐 이런 얘기들
수없이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잘하는 것 좀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 게요. 예, 예. 그 신인 정-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신인 정치인을 발굴하는 시기 자체가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거 때 이제 임박해가지고 새로운 모습,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입해서 전면에 내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 때 써먹고 버리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분들이 사실 선거 때 임박해가지고 들어와서 뭐 당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이 안 돼 있을 텐데 제대로 정책이나 이런 걸 또 다룰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이제 인재를 영입하고 잘 육성을 해서 어떤 당의 정강 정책에 맞는 정책적인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심어준 뒤에 선거 때 이분들이 능력을 발휘한 자리가 돼야지 선거에 임박해서 와가지고 활약했던 것들이 그동안 어떤 청년 정치의 실패, 신인 정치의 실패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선거 때는 아닙니다. 신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이 부분 좀 같은 정당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게 인재를 대하는 그 태도였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도 인재 육성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인재 발굴보다 중요한 게 저는 육성,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뭐 그동안에 인재 영입을 통해서 영입을 했었던 인사들 대부분이 좀 당에 남아 계신 분들이 없어요. 다 생업으로 돌아가신 부분이 큰데 왜 그분들을 영입하려고 했는지 그 초심을 먼저 복귀해 보고 그러한 것들을 수정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지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인재 영입비를 상설화해서 인재 발굴뿐만 아니라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한동훈 대표의 그 성격상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해내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예. 시간 관계상 지금 딱 2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 테니까요. 한 30초씩 대답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불법 사찰은 게시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한 당사자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신지 이지혜 위원장부터. 저는 일단 검찰이 무능하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는지 따져보는 검찰이 법을 어기지 않고 수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검찰이 겁난이 안 그래도 많은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대충대충 수사하는 거 정말 반대다. 두 번째로는 검찰이 검찰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신뢰도 깎아먹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예, 일단 이 사건이 그 당시에 화천대유 대주주였던 김만배 씨랑 신학림 전 전국 언론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제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두고서 이제 대선에 이제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거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혹이 있고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거 자체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사건 최초 보도했던 언론사가 이 통신조회를 했던 검찰에 문의한 결과 한 3,000명 정도를 이제 조회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검찰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이 사건을 대한 게 아닌가. 관련돼 있는 어떤 연락처나 뭐 그 메신저에 있다고 해서 무더기로 이제 이 통신조회를 한 게 이제 이런 논란을 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통신자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21년도에 그때 진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통신조회를 했다고 나중에 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냥 단체 대여방이 있었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까지도 통신조회를 했었던 문재인 정권의 그 부역자인 민주당이 이러한 발언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 네. 그거는 이제 민주당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 여하튼 요 사안은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자세히 추후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 민주당 대전시당 지역균형발전위원장, 그리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청주와 광주 등 내륙 일부 지역에선 폭염 속 요란한 소나기가 한창입니다. 빗길 사고도 꾸준해서 당진 청주고속도로 아산 방향 아산 나드목 1, 2차로가 모두 사고로 막혀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순천 휴게소 부근 갓길도 추돌 사고로 차단돼 뒤로 정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입장에서 안성 또 남사 진위 쪽으로 정체
정체도 긴데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만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수원과 서울시 구간 양방향 정체되고 부산 쪽은 이후 동탄 분기점 부근 더디다가 북구미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으로도 빗길 사고의 영향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성남 3, 4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경기 서부권인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에 모아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선 1조 원대 사기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큐텐그룹의 각 계열사는 각자 살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홍익대 경영대 홍기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판매 업체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난주에 큐텐 대표의 자택을 비롯해서 이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나 봐요. 그렇죠. 한 10곳 정도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2일에는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의 진술이 또 있었다 보니까 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거는 맞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뭐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1조 원대 사기 혐의하고 400억 원의 횡령 혐의가 잠정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큐텐하고 구영배 대표 그리고 티몬 위메프 경영진이 각각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규명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식했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란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1조 원대 사기, 400억 원대 횡령. 그렇다면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큐텐의 자회사 인수에 티몬과 위메프 정산금 가져다 쓴 과정이 이제 불법성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본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횡령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몬하고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에 판매 대금을 티몬이 예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횡령이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쉬운데요. 배임은 이것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네. 아마도 이 경우에는 입증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되나 판매 대금을 빼내면서 티네프의 이제 티메프가 티몬하고 위메프를 뜻하는 말인데요. 네네. 이 티메프에 손실을 끼쳤다면 구 대표에게 배임 형의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도 경영진도 그렇고 구영배 대표도 그렇고 몰랐다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티메프와 모기업 큐텐의 이해할 수 없는 영업 행태도 함께 이제 그 도마에 올랐다고 해요. 비난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관리 부족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 경영 역량의 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 재무팀이 조직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큐텐이 티몬의 돈을 250억을 끌어다 썼는데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경영진이 자신들의 회사가 계속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고 있고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기업들의 영업 행태에 비난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티몬 위메프는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태가 터진 원인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 규모 지금 한 얼마나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는 티몬하고 위메프가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이 된 지 꽤 오래됐고요. 티몬도 굉장히 높은 그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고객들이 위험이 닥쳤을 때 믿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고객의 돈을 받아서
판매자에게 넘겨주는 역할하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한다거나 자본 잠식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는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뭐가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수수료 먹는 기업인데 그렇죠. 그게 본래 약속이나 본래 프로토콜대로 잘 가면은 이런 사태는 본래 안 오는 거예요. 뭐 회사가 망해서 만약에 예, 예. 정말로 계속 자본 잠식이 일어나서 더 이상 회사가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 네. 피해가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고객의 돈이 사라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구영배 대표와 큐텐이 중간에서 미지급금이죠. 판매자한테 가야 될 고객의 돈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횡령의 문제이지 사실 네. 비즈니스 구조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피해 규모는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큐텐 구영배 대표는 경쟁 환경이 격화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비용 지출이 많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설득력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 비즈니스 구조와 지금의 위기는 별개라고 말씀드린 네네. 게 바로 요 질문 때문인데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했으면 그건 회사의 손실이거든요. 근데 그 마케팅 비용은 고객의 돈으로부터 나오진 않습니다. 고객의 돈은 건드릴 수 없는 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는 마케팅 비용이 지출이 많이 일어나서 회사가 망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훨씬 작은 스케일로 벌어질 수는 있으나 지금의 문제가 구영배 대표가 말했듯이 마케팅 비용 지출이 많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돈을 횡령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큰 스케일로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구영배 대표는 이제 국회 출석해서 사제를 비롯해서 동원가 등은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 뒤에 또 알고 보니까 기업 회생 신청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행보라는 어떤 분석도 나오고 지적도 나오는데 구 대표 이 의도랄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참 이게 아마도 자신도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할 사재가 충분하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사실상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 자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서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이거를 수습을 하겠다. 어떻게든 배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요. 아니면은 기업 회생에 들어가서 지금의 채무자들 판매자들이죠. 돈의 지급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이 회사의 돈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기업 회생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보니 아마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구영배 대표가 기업 회생 방안으로 신청했다는 게 이른바 ARS 제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뜻하고요. 법인이 회생 신청을 이제 기업에서 받아요. 그럼 이 기업이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기업의 회생 절차 개시를 뒤로 미루고요.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네.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스스로 이 기업을 회생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도출해 보라는 의미에서 주는 기간이 이제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간이고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채무자들이 회사 자산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기업이 스스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과 채권이 동결되는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까지 이제 내려졌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펼쳐집니까? 일단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9월 2일까지 보류를 했기 때문에요. 네. 한 달간은 티몬하고 위메프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거나요. 아니면은 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구책을 찾으면 너무 좋은 시나리오겠죠.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네. 그러면은 9월 2일에 다시 회생 절차가 개시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회생 절차가 거부가 되면 그럼 파산하고 채권단은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되고요. 만약에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져서 개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채권자들은 회사의 자산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 회사는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이번 사태로 피해본 이제 소비자들 카드 결제 취소 절차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한 수천억 원 규모 상품권, 여행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사실상 지지부진하고 또 이른바 환불 보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이게 결제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제를 하면은 피지사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페이 결제 소비자들은 다수가 환불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 입점 판매처의 여행사가 환불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품마저도 네. 네이버페이가 스스로 이거를 환불 전차를 시작을 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네이버페이의 승리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이 페이들은 환불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피지사를 통한 일반적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행 상품 환불 의무가 피지사에 있는지 아니면 여행사에 있는지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게 피지사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보만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제 대금은 따로 보관이 돼 있고요.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로 돈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해주는 대행 업체인데요. 그때 그 돈의 지급을 중개만 해주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환불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더 큰 문제는 사실 입점 판매자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구제받나 이렇게 호소하는 자리가 연일 눈물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우리가 생각보다는 심각한가 봐요. 이분들에 대한 구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5,600억을 마련을 했고요. 근데 네. 이게 다 대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구제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이자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완전한 구제책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또 다른 구제책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보니까 예. 굉장히 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상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피해자들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대출을 받아서 버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되지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큐텐그룹의 각 계열사들이 각자 도생, 각자 이제 살 길 찾기에 나섰다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런 움직임이 사태 해결이나 이런 피해 구제 이런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4월? 3월 정도에 미리 큐텐그룹이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뭐 매각을 한다거나 자회사들을 그런 그 방안을 만들어 놨으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만큼까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 뭐 티몬하고 위메프를 매각을 한다 그러면 저라도 안 살 것 같거든요. 네. 이미 판매자들은 다 떠났고요. 그러니까요. 고객들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를 누가 사줄지에 대한 굉장히 큰 의문이 있다 보니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약간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내
물론 해외 계열사들도 서비스 일시 정지하거나 사업을 접고 있다는데 국내에는 어떤 그 기업들이 지금 저 일시 정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들 이름을 거론하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우리가 왜냐하면은 많이 들어본 기업들 그쵸. 아니에요? 네, 예. Q10의 다른 계열사들이다 보니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인터파크 계열의 커머스 업체들이나 뭐 네. AK몰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Q10이 운영하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다 보니 네. 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또 추가로 한 뭐 2억 200억 원 정도의 추가 그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어서 뭐 물론 TMF보다는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Q10 산하의 대다수 이커머스 플랫폼들뿐만이 아니라 네. 나머지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문제로 이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롯데 홈쇼핑이나 GS샵이나 CJ 온스타일 등 같은 인터파크 쇼핑에 입점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 그 홈쇼핑 업체들이요? 네. 아, 인터파크 쇼핑에 입점을 해 있군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큐텐이 보유한 해외 이커머스에서도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고 문을 닫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싱가포르하고 중국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대금을 제때 정산받지 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 네. 사실 큐텐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인터파크 커머스가 선보인 그 해외 직구 플랫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사업을 접기로 한 건가요? 아마도 지금 다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인탁 쇼핑이라 그러는 거가 임팍 쇼핑이죠. 네. 예, 그런 데들도 다 영향을 받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슷한 영향권 내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요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업체에서 막 그 누가 피해를 입었고 그럼 이 피해 구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나눴는데 자, 정부의 대응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살펴볼게요.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도 지금 높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뭐 방치했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튼 일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습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방안들이 온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나 이 위메프와 티몬의 재무 건전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만큼 규제 당국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중간에 이런 뭐 우리가 사실 징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고 징후가 없어도 어떤 그런 업체들의 약간 취약성 이런 거는 또 금융당국에서 알만도 한데 그게 이번에는 교수님 보시기엔 별로 체크가 잘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예.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구영배 대표의 횡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지 비즈니스 모델 자체로 만들어진 사건은 아니다 보니까요. 미리 사전에 예상을 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횡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규제를 하겠어요. 네.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물론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가 나쁜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면은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재주의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가가지고 자율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너희 네. 장사 안 되니까는 문 닫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네.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없다 보니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상화시켜라라고 이제 기간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거기서 몇 천억 원이 횡령이 돼서 이게 이런 사고가 터질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 내용 뭐 아주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어떤 업체가 횡령하거나 그 정말 이때까지 뭐 잘 먹고 잘 살던 분들이 그 비즈니스 하다가 이런 잘못된 어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왜 나의 혈세가 들어가야 돼. 내가 낸 혈세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지적을 사실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지적들 그런 그 막대한 혈세를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저 사고는 저 사람이 쳤는데 왜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더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수습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습 방안이 또 효과는 있을 것인지 그거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돈을 풀면 효과는 있겠죠. 네네. 다만 그 사회적인 분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고가 터졌을 때 물론 사고가 터진 사람이 결자이지 식으로 이거를 이 수습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역할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피해자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생활고를 겪어서 우리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그러한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의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그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다 보니까 국민들 또한 거기에 사회적인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피해가 워낙 크니까 정부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확산되는 건 막아야 된다 말씀이고요. 지금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자 이번 사태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뭐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사고가 터지면 자꾸 사전 규제를 정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네. 사실 사전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다 보면은 비즈니스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개인의 윤리의식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정부가 그러면은 어떻게 최적화된 규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지 무조건 사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율 경제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홍기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다솔이는 영아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부모님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다솔이 양육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분유 대신 성인용 두유를 주거나 때에 맞는 이유식을 하지 못해 영양 및 성장 발달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건강에 이상이 감지되며 영아원으로 보호 조치된 다솔이. 또래들과 달리 말도 잘 못하고 편히 앉거나 서지도 못합니다. 더 힘든 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구토와 탈진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검사 결과 다솔이도 부모님과 같은 지적장애이며 구토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영아원 한쪽 작은 침대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다솔이. 아빠, 엄마의 손길 대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솔이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전국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3.7도, 경남 양산이 36.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이상 올랐는데요. 소나기가 내린 지역에는 습도가 높아져 더 후텁지근했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햇볕이 더해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열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일부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남 무안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8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조금 전 5시를 기해서 경북 7곳군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최대 8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코스피가 하루 사이 8%, 230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20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은 코스피 개장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역대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3% 내린 691.28에 마감하면서 573일 만에 7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포결에 퇴장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범인 30대 동아리 회장 A씨는 호텔과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동아리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한 뒤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전국적 폭염 속에 올해 들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에만 사망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 질환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두 685명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판유희였습니다. 경찰은 2022년 우리나라에서 모두 27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1년 전체로 봤을 때 나흘 중 사흘에는 어디선가 살인사건이 벌어진 셈입니다. 이들 가운데 유독 주목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연쇄살인과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잔인한 범행 수법이 사람들을 경악시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던 일본도 살인이 바로 그런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사안 잘 모르는 이제 청취자들도 계실 테니까요. 일본도 살인 이 사건 경위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세요. 네, 7월 29일 날 자정부터 7월 30일 새벽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 네.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범인은 30대 후반의 백모 씨고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를 휘둘러서 그 아파트 정문에 그냥 실어 넣으신 40대 가장이 있으신가 봅니다. 예. 참 안타깝게 그 살해 당하셨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 담배 피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하신 거고요. 이 백 씨는 1일 날 구속이 됐고 본인은 심신미약이 아니다. 뭐 멀쩡하다.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미안하지 않다. 예, 미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고 뭐 특정한 뭐 중국 스파이 얘기도 하고 뭐 귀에 뭐 있고 뭐 이런 해괴하고 황당한 망상적 얘기를 해갖고 그 저희 진이 혹은 심신미약 여부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한밤중에 그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셨나 봐요. 이분이 40대 그 피해자분, 가장, 예. 피해자분이 또 두 아들을 둔 멀쩡한 가장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했고요.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일본도 살인 유독 세간에 관심 끄는 이유가 아무래도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벌어진 이제 범죄라는 점인데 이런 건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대비할 수도 없어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나도 어느 순간에 뭐 엘리베이터 탔다가 그냥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아파트 화단에 나갔다가 갑자기 당할 수도 있고 이게 나도 언젠가 그걸 당할 수 있다는 게 사람이 두려움이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특정성, 무차별성 이게 가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성을 가장 위험하고 공포를 떨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건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두려움이 일종의 전파력이 굉장히 셉니다.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더 위험한 거죠. 그 요 건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벌어진 7월 29일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어쨌든 눈은 마주쳤나 봐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 범인이 평소에 하고 다니는 행실이 시비를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시비 걸고 지나가는 사람 하다못해 그 종로에는 외국 공간에 있는 공간 관련된 사람들한테 시비 걸어갖고 공간을 관리하고는 경찰이 신고했던 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든 시비를 걸려고 했을 것이고 피해자분은 하필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예. 자, 잔인한 살인이 벌어지게 만든 범행 도구, 즉 일본도가 어떤 경위로 그 백모 씨입니다. 30대 후반 손에 들어갔는지 또 결국은 참혹하게 이웃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됐는지 그때까지 이제 아무런 제지가 없었거든요. 사실 미리 제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뭐 항상 이렇게 밖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집안에 소지하고 있다 갖고 나오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의 청포 도검류에 관한 안전관리된 법률상 도검 그러니까 이게 도하고 검이 다르듯이 일본 도를 소지 허가를 받으면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기재해야 되는데 목적이 장식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82,000 자루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 경찰이 확인한 소지 허가. 근데 문제는 장식용으로 기재를 하고 가지고 돌아다녀도 이걸 제어하거나 뭘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대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당신 왜 이거 칼 소지하고 다닙니까? 저 이동 중입니다. 아니면 뭐 잠깐 이렇게 가져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시 걸어 놓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 대충 과태료 정도? 그러니까 이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걸 제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사실 이 범인도 이전에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칼싸움하자 이렇게 장난식으로 했다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게 몇 번의 그런 게 있었죠. 아이들하고 칼싸움하자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똑똑했네. 그렇죠. 빨리 도망간 게 맞았죠. 빨리 도망을 잘 갔네요. 그래서 이게 일본도가 이 사람 위험한 사람한테 들어가게 된 경위를 철저히 밝혀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야,
그렇군요. 이게 그런 애매한 점이 있군요. 일본들 그렇다고 그걸 과도하게 또 규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구속된 백모 씨는 영장 심사 때 아까 저 프로파일러님이 조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심신미약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스파이 얘기 비롯해서 두서없는 발언하는 장면도 이제 눈에 띄었다고 하고요.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정신병력은 없어요. 마약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고요. 일각에선 이상동기 범죄라는 말 나옵니다. 백 씨의 살해 동기. 우리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전해 작년에 대기업에서 퇴사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퇴사를 했고요. 예. 퇴사한 후에 올해 초 1월에 이제 소지를 그 일본도로 소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상태는 정신적으로 사실은 좀 횡설수설하는데 작년부터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악화됐는지. 예. 보통의 경우는 이제 조현병, 의증부터 시작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이 네.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은 정신병력이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도 병원에 안 가면 병력은 없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정신보건을 지역사회가 맡는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중추는 의료기관이지 네. 지역사회가 그건 감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뚫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 이전의 사건에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이전 사건에서도 분명히 정신적으로 저기 이웃을 괴롭히는 어태가 나타나는데 정신병력은 없다. 그러니까 급격한 형태의 정신적인 어떤 그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사람은 맞다. 그런데 검출은 되지 않는다. 자, 요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바로 전조가 없었냐. 전조. 이번 일본도 살인사건도 발생 전에 한 7번 정도 112 신고가 들어갔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애들하고 칼싸움 한번 해보자.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모든 강력범죄는 발생 전에 우리가 캐치 못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전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요. 최소한 거의 모든 사건을 그 연구했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예. 반드시 2-3번 정도의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주변에서 체크가 됐던 경찰에 체크가 됐던 이 사건도 1일기에 7번이 신고됐고 3번은 자기가 신고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4번 중에 2번은 공간 경비 경찰이 한 거고 하나는 거기 놀이터에 그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칼싸움 그 얘기요? 얘기도 됐고 그러니까 지금 7번이나 무려 7번 했는데 그 2번은 경찰인데 경찰인다 했는데 그게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A란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건 자기가 신고했건 신원이 돼 갖고 됐으면은 예.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판단을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찰청 도검 DB에 있어요. 왜냐하면 소적을 받았으니까. 예. 그렇죠. 이 위험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게 있으면은 도검 DB랑 킥스가 연동이 돼서 뭐가 경보가 울려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연동이 안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군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죠. 신림동의 조선이라든가 최원종 이런 범인들도 사실은 경찰에 체크가 몇 번 됐는데 그게 이전의 전력과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출동한 경찰은 자기 사건만 해결하고 맙니다. 가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보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그 왜 옛날에 우리 골목길에 축구공 갖고 와서 애들 축구공 뺏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일 사건으로 해결합니다. 예. 우리가 교조폭력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게 각각의 사건으로 해결되지 이게 축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경찰청의 범죄 DB랑 다른 DB랑 연동이 안 돼서 알람이 뜨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사건이 크게 나야지 이제서야 막 이게 허둥댄다. 이게 지금의 우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보면 그 전에 충분히 전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딱 잡아내질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개별 사건으로만 보니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 출동한 사람한테 무슨 권한을 줘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관련된 경찰청의 DB를 확인해 좀 주십시오라고 바로 망이 경찰청 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확인해보고 도검소지 이전에 이거
좀 확인 좀 해보세요라는 걸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위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멈춰버린 거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반면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조 증상 왜 못 막았냐 하는 것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막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개별 사건으로 보고 또 어떤 경찰에 가서도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잡아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사실 범죄를 모두 막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자, 이런 예방에 실패했다 지적의 일선 수사 현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일선 수사 현장 자체는 지금 너무 인력이 허덕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그겁니다. 기동순찰대를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여기에 이걸 해라고 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이 상태에 지금 인력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방 실패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좀 다른 어떤 것을 자원을 좀 달라. 네. 이런 정도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누가 집에서 실종이 됐어요. 우린 막 하루만 없어도 막 예를 들어서 노인일 수도 있고 누가 너무 급해가지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좀 하루만 기다려 보시죠. 그거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인력이 그거 하니까 거기에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에 사안에 따라 이제 신상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일벌 100개 차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이 있는데 이번엔 경찰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가닥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2차 가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상태로는 이 사람이 심신미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그런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럴 경우는 그 사람의 자녀들이 아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공개를 실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부분도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지 경찰청에서 또 판단해 갖고 자체 판단한 거거든요. 아, 이번엔 자체 판단했군요. 네. 신상공개위원회 자주 열었는데 이번에 안 열었어요? 그렇죠. 소집하는 것도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안 하는 것도 권한입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 정도 논란이 되면은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도 거기서 결론 내면 되잖아요. 그럼 경찰청장의 부담도 없는데 사실. 그렇죠. 예, 경찰서장, 경찰청장이 부담도 없는데 글쎄요. 물론 이것도 뭐 경찰청장의 판단이지만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제도적 미비점 없었나 이런 부분 계속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도 살인 사건에 집중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일반적인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냥총, 사냥용 총 이런 거는 사실 경찰서에 맡겨놨다가 영치한다 그러죠. 그죠? 예. 영치했다가 사냥철에 내가 이거 좀 써야겠다 하면 갖고 가니까 사실 그거 갖고 어디 가서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GPS도 달려 있죠. 다 달려 있으니까. 자, 근데 도검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예. 소지는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신용으로 집에 걸어놓거나 예.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치명적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하나는 그 경찰서에 영치를 해놓고 도검류는 각자 자율로 이제 가질 수 있게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조금 이제 이 법적인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네. 건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기류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도 한번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갱신을 해야지.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은 조금 괜찮은 사람이 올해 좀 다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건 갖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위험한 있으니까. 흉기는. 예. 이게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도검은 소지를 평생 한번 받으면은 갱신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면 불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도검에 날을 세워준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날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일본도에. 예. 날이 10%잖아요. 예.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이걸 누가 세웠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이 사건의 수사의 핵심적인 겁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브로커가 일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를 세워줘요? 예. 근데 본래 살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장신용이니까 장신용이니까 나를 이렇게 날카롭게 해놓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건데. 없죠. 예.
근데 여하튼 이번에 범행에 사용된 건 날이 시퍼렇게 당연히 살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까지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차제에 이거에 대한 수사도 어떤 불법적인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그건 차단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럴 수 있는 어떤 제도의 위비점이 있다면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건 갱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갱신 허가가. 자, 사냥용 총처럼 갱신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비슷한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엔 이거는 이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좀 강화하는 이제 법률안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이걸 시행하면은 규제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시는지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세요? 이게 좀 저는 그래서 누가 어떻게라는 걸 먼저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의 총포 도검률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각 경찰서에 범죄 예방 질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생활질서계라고 했었는데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한 경찰서에. 예. 그러니까 경찰서가 지금 200 몇 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 82,000 그 전체는 30만 정이 넘습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냐. 감당 못 해갖고 올해 해는 것이 한 10년 전 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그럼 누가 이게 법을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이 관리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누가 할 것인가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국회의원님들이 온 그 법안도 봤거든요. 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한다. 처벌한다. 그건 누가 못해요? 누가 어떻게를 써야지 실질적인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부실한 법이에요. 현직 경찰서 현장에 가보면 그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받아서 허가만 내주는 것밖에 못 하는 겁니다. 법만 또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이게 제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자, 제가 이 대목에서 지금 재난 소식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오늘 저녁 6시 10분 충남 천안 아산과 충북 음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주민들께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울가, 하천변, 계곡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 충남 천안 아산과 충북 음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질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총기 사용이 합법화된 미국에선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전문화돼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실 강력 범죄가 총기 때문에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엄격함의 측면에서 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부적격자 가려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과 의사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그의 범죄성, 범죄 위험성까지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의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이거를 판단한다는 거죠. 지금은 정신과 의사분들한테 이 판단을 맡기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신과 의사지 이게 내 범죄를 그것까지도 이분들한테 부과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분이 적어도 그분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을 총기를 주고 말고에 대한 판단을 왜 정신과 의사들한테 부담을 맡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예 경찰청 내에 이런 위원회를 두거나 아니면 그 전문가를 거기서 둬서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경찰청 내에 그분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총기 소지 허가에 대한 전문 의사 선생님을 모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죄송합니다. 어떤 형태의 그냥 정신과 의사의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이 총기 서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개정돼서 업데이트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개정돼서 업데이트 된다. 자, 보다 심각한 건 명확한 동기가 불분명한 살인사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그러니까 불특정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차별 불특정. 전혀 모르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막 충동에 의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한 거거든요. 지난 2일엔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 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노숙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사람들의 뭐 민심 동요라는 말까지 좀 심하지만 되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하철역도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큰 사건들은 어떤 일종의 모방 범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스트레스 상황이 나타났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흉기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도 소지하고 흉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하필 또 가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60대 피해자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분은 청소를 하시기 위해서 그거 좀 비켜달라고 한 거를 이 사람은 그걸 공격성으로 느낀 거죠. 그 노숙자가. 그렇죠. 70대 노숙자가. 그렇죠. 그것 하필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새벽 5시에. 그러니까 이게 공간과 사람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죠. 그냥 하필 그분이 그때 거기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 체크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 범인도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럼 분명히 어딘가는 체크가 됐을 거거든요. 그럼 그 흉기를 뺏었거나 압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70대 남성 노숙자도 그거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네요. 확인되고 압수를 했습니다. 아, 그 사건 이후에야? 네. 야,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프로파일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어떤 그 사전 징후라든지 전조라든지 이걸 체크하는 시스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우리는 생각이 그게 들고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강력 범죄를 뭐 원천 근절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1번 처벌 강화를 통한 일벌 100개가 있고 2번은 전반적 치안 상황을 개선해서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게 있고 자 어느 쪽에 뭐 두 가지를 다 병행은 해야겠지만 어느 쪽에 좀 그 치중하면 중점을 두면 더 효과적일까요? 미국은 1번에 중점을 둡니다. 아 예. 무조건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네. 근데 많이 실패하고 있죠. 북유럽 나라들은 2번 쪽에 많이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1번 가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처벌도 중요하지만은 예방 노력이 더 시스템적인 예방 노력을 좀 더 가야 된다. 네. 우리의 법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적용돼도 사실은 빠질 구멍이 많다는 거. 그런 촘촘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구멍을 메꿀 수 있는 큰 구멍은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촘촘함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폭염과 소나기 속 고장난 차 소식 오늘도 꾸준한데요. 먼저 서울시내 퇴근길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입니다. 호은 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 처리 여파 홍지문 터널 부근부터 크게 봤고요.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가양대교 쪽 이동 크게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반포에서 영동대교 사이와 잠실대교부터 암사대교까지 지체 정체되고요. 반대 공항 쪽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론 50여 분, 일산 쪽 강변북로는 반포대교부터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 월드컵 대교까지 퇴근 정체 이어집니다. 분당수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 남단 부근 3차로도 고장난 차로 차단되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2차로에도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차선 변경 많은 곳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저녁 6시 15분 대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운행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은 통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 15분 대구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올림픽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 아마 지금 시작했죠. 열심히 결승전 하고 있을 텐데 정말 궁금하네요. 자, 지난 주말 우리 선수들이 펼친 각본 없는 드라마.
정말 많은 그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우선 메달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지금 참 연일 이렇게 메달을 많이 이렇게 되게 쓸어담을 저조할 수가 줄 있냐. 알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걸 훨씬 뛰어넘고 있는 5개인가 상황이에요. 막 그랬었잖아요. 심지어 15위 예상했다고 하는데 예. 참 우리 국민이 좀 더위에 지금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아는지 우리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낭보를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는 이 김우진 선수 경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양궁 남자 개인전이었죠. 여기서 우승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10번째 이제 금메달이 탄생을 했는데요. 김우진 선수가 결선에서 미국 브래디 앨리슨 선수와 붙었는데 5세트까지 이제 접전을 벌였지만 승부를 가르진 못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슈도프를 갔는데 정말 이 명승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들 하셨을 그 것 같아요. 슈도프 직전에 둘이 다 10점 3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어떻게 참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신들의 경쟁이 저는 사실 아닐까라는 김우진 생각이 들 선수가 정도로. 10점 3개째 딱 명중시켰을 때 야, 상대 미국 선수가 이거는 못하겠지. 그렇습니다. 그걸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들의 이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네. 정말 존경심까지 느꼈는데요. 이 슈도프 같은 경우에도 두 선수 다 10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경기 룰상 이제 어디에 더 관역의 중심에 더 가까우냐. 둘 다 선을 터치했는데 한 명은 안에서 터치했고 한 명 밖에서 터치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4.9mm밖에 몇 안 밀리요? 됐어요. 4.9mm. 4mm 차이로. 네. 그래서 이 정말 작은 차이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이 한국 양궁이 이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에 이제 8년 만에 이제 전 종목 석권한 쾌거를 이루게 되는 순간이었고요. 이번 메달 획득이 이제 김우진 선수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번 메달 거머쥐면서 임시현 선수랑 동시에 이 최대 금메달, 그러니까 파리 3관왕 자리에 올랐고요.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있는 게 이전에도 이제 김우진 선수가 단체전에서 이제 리우 올림픽 도쿄 단체전에서 이제 금메달 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합치면 통산 5개 금메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뭐 진종호 이런 분들을 드디어 뛰어넘어 제쳤다면. 버렸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어제 또 값진 동메달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복식 여자 54kg급에 출전한 이매지가 이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동메달이 한국 복식 여자 선수로는 최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이제 복식 메달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런던 올림픽 이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제 이 메달을 수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전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복싱 못했다는 거. 아,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선수들 활약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순위가 깜짝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로 일본을 제치고 지금 이 6위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대 최고 성적 거두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감도 좀 조심스럽게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역대로 가장 좋은 성적 거뒀던 게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이때 종합순위 4위였고요. 그리고 런던 올림픽 때 2012년에 그때 5위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 이제 주요 경기 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 딱 예상 경기들만 소개를 해드릴 줄 알았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살펴봤더니 권총에서 또 그 사이 사격에서 그 사이 또 메달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이제 조영재 선수 사실 메달 기대하고 있던 선수긴 했는데 오늘 4시 반에 경기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은메달을 수확을 했습니다. 25m 속사권총 종목이었는데요. 이 속사권총에서 우리나라 메달 딴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이 사격에 있어서는 이 메달 이번에 수확한 게 전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인데 그러니까 6개 메달 수확한 게 지금까지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6개 메달이 사격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당연히 이제 단연 주목할 만한 경기는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의 너무 좋아요. 네, 결승전이죠. 이미 시작이 됐고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눈은 이제 이 경기를 보고 있고 귀로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세계 9위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역사로 보면 여자 단식에서는 이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현 선수 이후에 28년 만에 금메달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메달 가능성이 유력한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도 오늘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파리올림픽 처음으로 이제 공식 종목 이제 채택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채연 선수, 이도현 선수, 신한철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모두 메달 후보입니다. 상당히 출중한 선수들이고요. 예. 오늘 이제 이미 5시에 지금 볼더 준결승전 시작이 됐는데 이도현 선수가 여기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볼더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두 개의 다른 종목을 모두 치른 다음에 이걸 합산을 해서 이제 결승 진출자를 가리게 되는데 오늘 볼더 준결승전 치르고 이제 다음 오는 수요일에 이제 리드 종목 준결승전 치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수를 합산을 해서 여기에서 가장 우수한 8명의 선수가 이번 주 금요일에 결승을 치르게 됩니다. 네. 지금 탁구 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잠 주무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새벽에 우리의 삐약이 신유빈 선수 그리고 전지희 선수, 이은혜 선수가 이제 여자 단체 16강전 펼치거든요. 아직 뭐 메달까지 가기에는 뭐 준결승, 결승 뭐 다 아직 더 치러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탁구 팬들이시라면 이제 이번 경기부터 좀 지켜보지 않으실까 예상이 됩니다. 우리 참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어쨌든 네. 이번에 이제 폭염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폭염이 언제쯤 끝날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더울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참 이렇게 한숨 푹 쉬게 만드는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최소 열흘은 더 갈 거다. 그러니까 이 폭염이요? 네, 광복절까지 더 더울 거다라는 이제 관측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왜 이렇게 덥냐 이제 계속 보도를 보신 분들은 이유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개의 고기압이 위아래로 겹쳐서 두 겹의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아주 더운 단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예. 최상층에 이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있고요. 중층에 이제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더 가까이 있는 건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거기로 계속해서 이제 습기가 유입이 되면서 후덥지근한 날씨 있죠. 그러니까 덥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습하고 끈적끈적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체감 온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이중 고기압이 최소 열흘은 더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상관측상 가장 더웠던 여름을 꼽자면 1994년 그리고 2018년을 꼽거든요. 근데 이 두 해 그리고 올해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이렇게 이중으로 더블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딱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해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더 고약한 게 지금 우리가 장마철을 상당히 혹독하게 좀 치렀잖아요.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이게 장마비의 이 강수량 자체가 평년보다 굉장히 많았다. 이 이야기 좀 들으셨을 텐데 문제는 이게 지층에 지금 수증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바로 이제 이 폭염이 닥쳐오니까 이 수증기가 증발할 새도 없이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한반도 자체가 거대한 열도만에 이 수증기와 열이 가득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태양은 매일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열이 또 더해지면서 열기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햇볕이 없는 한밤중에도 열이 못 식어서 열대야, 초열대야로 이어지는 상황. 이런 게 앞으로 열흘은 더 된다. 이런 우울한 뉴스입니다. 열을 잘 견뎌보시죠. 화이팅입니다. 예.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자, 지난 주말에 한낮 기온이 40도 넘는 곳도 있었어요. 네, 어제 오후 3시 33분에 이제 경기도 여주 점동면 기온이 이제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관측 기록으로 40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40도 넘는 기온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지난 2019년 8월 5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기상 관측 역사상으로 치면 8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뭐 제주도 한라산하고 뭐 몇 곳 빼고는 다 아직 폭염특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당분간 이 상황이 좀 변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소나기가 상당히 좀 무섭게 내린 곳들이 많았어요. 네네. 폭염이 계속 이어지다가 호우특보 내려진 곳이 몇 곳 있잖아요. 그래서 예. 소나기가 무섭게 내리는데 문제는 번개와 강한 바람을 좀 같이 동반하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깥 외출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건 지금 이제 이 더위가 뭐 절정을 지나서 열흘을 이제 그냥 쭉 간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더위가 언제 가장 기승을 부리냐면 지금부터거든요. 사실 8월 초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전반전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부터다. 이 고기압이 가장 강력할 때 결국에 더위가 가장 극심해지는데 지금부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더울 수 있다. 이것도 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해외 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이후에 중동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을 거란 분석도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지금 뭐 이란 현지 시간으로 아직은 이제 뭐 오후 조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더 긴장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지난달 이제 31일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제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했다가 이제 안가에서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란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 주체다. 공격 주체는 이스라엘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한 상태고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제 5일 오늘부터 이제 공습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관측을 하고 여기에 좀 대기 태세를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지 병력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현지 이제 군 전력을 모두 이 담당을 하는 최고 이제 이 지휘권자도 지금 급파를 한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지금 국민들에게 전시 비상식량 확보하라는 안내까지 나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아랍권 언론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더 상징적인 날을 보복 공격의 날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게 8월 12일부터 13일이 유대교 명절인 타샤베아브라는 기간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국 이제 예루살렘 상당히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바빌로니아 왕국이 차지했던 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날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날을 아마 공습일로 정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전쟁이 더 커지지 않게 막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국제사회로서는 가장 큰 과제이고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확전을 좀 막아보려고 지금 백방으로 좀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이란하고 상당히 좀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하기 어려운데 좀 뭐 요르단 외무장관이 뭐 20년 만에 처음으로 뭐 이란에 갔다고 하고 가서 설득을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란의 보복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공식 발언으로 우리는 전쟁 시나리오에 다 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일단 이게 보복 공격이 시작되고 나면 이게 확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직접 충돌한 대신 그림자 전쟁을 펼쳤는데 그럴 때마다 활용을 했던 게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뭐 예멘 후티 반군 이렇게 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이제 대리 세력들로 좀 내세워서 이제 이 싸움을 전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력 충돌이 본격화된다. 그럼 이들이 하나로 다 뭉쳐서 이 전시 상황이 이 아랍 곳곳에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상당히 이 충돌이 더 확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G7 외무장관들이 뭐 국제사회 메시지 던지면서 이란 보복 공격하면 안 된다, 이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는 게 이런 이제 확전 양상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공격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우리 정부도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출국을 권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지금 가용한 항공편을 최대한 빨리 좀 이용해서 출국해라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유럽 주요국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이제 현지에 계속해서 이제 자국민들 빨리 현지를 떠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공사들 상당수가 벌써 이제 뭐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지역 지금 항공편 다 줄이고 있고요. 지금 아예 뭐 잠정 중단한 노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거기 그 지역에 계시다면 하루빨리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저녁 6시 35분 경북 성주, 상주, 충북 진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지 주민들께서는 기상 상황에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 35분 경북 성주, 상주, 충북 진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빠졌으니까요. 네네. 저는 사실 이게 8% 넘게 빠진 게 IMF 때,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그다음에 이제는 코로나 2020년도에 그때 이후에 또 8%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증시 쪽으로 보면 최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두 자릿수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1% 정도 됐으니까 사실상 오늘 패닉셀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코스피로 본다 그러면 하락폭은요 역대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으로 본다 그러면요. 그다음에 하락률로 보면은 역대 5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오늘 정말 패닉셀이 일어났고, 이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대비 지수가 이제 8% 이상 하락하게 되면 이제 발동이 되는데 20분간 모든 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발동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이제는 발동시킨 다음에 재개를 했는데 더 빠졌어요. 재개한 다음에 거의 장중 10%까지 빠졌으니까 그 정도로 사실 오늘 굉장히 암울했던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대 하락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게 924종목이 코스피에서 빠졌거든요. 오른 게 11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종목이 그냥 다 파란불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 파란불이어갖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익 나신 분은 오늘 거의 없다. 거의 98%가 우리가 속된 말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흘러내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시총도 지금 총합해서 하루 만에 235조 원이 증발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히스토리로 본다 그러면 또 기록이 될 만한 블랙 먼데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왜 빠졌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 뭔가요? 일단 세 가지로 뽑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침체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침체 전망.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침체 국면에 왔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제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7월에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제 농업 일자리, 비농업 일자리죠. 전월 대비해서 11만 4천 명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게 예상치보다 너무 준 거예요. 사실상 늘지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이게 너무 예상치를 깨고 사실상 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침체에 대한 부분들 우려스름이 나오고 있고, 실업률이 4.3% 나왔거든요. 이것도 예상 밖이었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하기 전에 침체가 먼저 왔다라고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포 지수를 높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반도체와 AI 쪽으로 이제 투매 형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수를 끌어왔던 게 뉴욕 지수나 우리나라 지수나 AI 쪽이었거든요. 이런 AI 쪽에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는 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뉴욕 시장 빠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고스란히 또 영향을 미쳤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시발점은 바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시장에 직격탄을 줬던 게, 그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것,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에 크나큰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의 이제 주요 원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는 아시겠지만은 금리가 싼 쪽에서 돈을 빌려갔고요, 비싼 나라에 가갖고 이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엔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화를 이제 빌려갔고,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싸니까요, 금리가. 그래서 이제는 미국 시장 가갖고 이제는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청산 매물이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하신 분은 우리가 속칭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환율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오르다 보면은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다 보니까 청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부분이 우리 돈으로 상당합니다. 이게 보면은 2경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일어나는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2경이 넘어가요. 근데 이 금액이 사실상 이제는 뭐 나스닥에서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빠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빠졌고 이게 또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 AI 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중동 전쟁의 변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이게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공포 매도세가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오늘 지수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빠졌나 보다. 야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힘들었겠다라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반대 매매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돈 주고 하면은요 일단 떨어졌잖아요. 안 팔면 되거든요. 사실상 팔기 전까지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바로 이제 비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라는 거는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미수거래 뭐는요 위탁 매매 미수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단기 융자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3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짧게 빌려서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완전 단타족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게 미수거래를 하고요. 영업일로에서 이제는 3거래일 동안 미수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제는 증권회사들은 이제 반대 매매를 하게 되죠.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주식을 하한가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반대 매매가 또 이 미수거래 상환 여기에서 일어날 거고 신용대출 상환도 마찬가지죠. 요때 이제 반대 매매가였는데 요거는 만기가 있다 보니까 길게 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아까 미수거래 같은 경우가 지금 1일 기준으로 8월 1일 기준으로 9,2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 융자로 해서 주식을 빌려서 금액을 빌려서 주식회사한테 빌려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0조 원이 넘어가요. 코스닥 쪽에서는 8조 원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비투가 상당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 생기느냐? 만약에 이제 미수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크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3거래일이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이 반대 매매가 또 폭풍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더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반대 매매가 위험한 게 이게 이렇게 돼요. 순서가 주가 하락이 됩니다. 그럼 반대 매매 물량 나오죠. 그럼 추가 하락이 되고 이게 또 반대 매매가 되고 이러면서 사실상 주식 시장을 더 흔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미수거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뭐 공포에 지금 떨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에 더 빠졌잖아요. 사실 금요일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건 심각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금리가 인하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적금 막차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은행의 예적금 잔액이 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투자하신 분들이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금으로 가야 되겠다. 일단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많이 들고 있는데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본다면 예금 정기 예금이요 잔액이 이제 909조 원 정도, 3,400원 정도 나왔거든요. 909조 한 3,400억 원인데 이게 전달보다 8조 원이 증가된 겁니다.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난달보다 1조 한 1,200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제 투자 물론 뭐 예금이나 적금 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내가 그럼 일단은 자유적금 통장에다 넣어놔야 되겠다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적금의 잔액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금금리 수준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이제 낮을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은 좀 이례적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적금 상품 금리가 이제 낮은데 근데 요즘에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적금 상품을 많이 드는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는 역시나 이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더 된다 그러면 예적금 금리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고금리 막차? 막차죠. 이제 막차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적금 상품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안정지향적인 금융 소비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분들이 있는데 아유 내 주제 무슨 투자야. 그냥 나는 예적금 넣어놓을래.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적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되돌아보면 이때 잘했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장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막차가 떠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타야 합니까? 근데 이게 예적금 상품이라서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큰 투자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이제는 투자 성향에 맡길 수밖에 없다. 나는 그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원한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뭐 말 그대로 뭐 CMA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뭐 예적금 통장 통해서 이제는 내 돈을 저금하시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뭐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주식 투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막차라고 보기 뭐하지만은 일단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도 여기 맞춰서 이제 고금리 적금 상품 이제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네. 10% 넘는 금리 상품을 내놓는 은행들 진짜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제2금융권입니다. 왜냐하면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시중 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객 확보 차원에서 네. 이런 고금리 적금 상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팩트를 아셔야 돼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카드 가입해야 된다. 그 카드로 결제은행 통장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얼마 이상 써야 된다. 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우대금리의 조건을 부합해야지만 10%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케팅 용도로 많이 쓰여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10% 이상이래. 가보면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 2금융권 상품이 1금융권 상품보다 금리는 높은데 네. 2금융권 상품 가입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우량 금융기관을 보시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제 조합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금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역 금고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취약성이 있고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금고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조합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우량 한지를 체크를 해보고 꼭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권해드리고 금리 높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꺾고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역시 안세영 선수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